고금소총과 야담.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 옛날 홍성군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죽자 욕심이 많았던 형은 죽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동생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된 동생은 소금 가마니를 등에 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산을 넘어가다 힘들어 쉬던 도중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덮어쓰고는 공중으로 제주넘기를 3번 하자 할머니로 둔갑한 것입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동생은 사람의 해골을 쓰고 둔갑한 여우라면 분명히 나쁜 짐승일 테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니 내가 뒤따라가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여우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산을 넘어 큰 마을로 가더니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여우를 보더니 외할머니가 오셨다 라고 외치며 몰려나와 반갑게 인사를 올리면서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여우를 따라온 소금장수가 나서서 사람들한테 나는 먼 곳에서 온 소금장수인데 배가 고프니 식사나 한 끼 차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잘 얻어먹고는 대접을 잘 받았으니 그 답례로 제주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주를 넘다가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들어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를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매우 놀란 집안 사람들한테 소금장수는 저 시체를 잘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시체는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불려우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려우가 덮어쓴 해골은 그 부잣집의 진짜 외할머니였습니다. 외손자의 결혼식을 보러 산을 넘던 할머니는 도중에 불려우의 습격을 당했고 외할머니를 잡아먹은 불려우는 할머니의 해골을 머리에 덮어쓰고는 부잣집 외할머니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부잣집 사람들은 외할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소금장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사고 큰 집을 지은 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수로 가난하게 살던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가 난 형이 동생의 집으로 달려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많은 형은 자신도 동생처럼 소금 가마니를 지고 산으로 가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쫓아 부잣집으로 들어간 다음 척 할머니는 둔갑한 불려우다 하고 소리치고는 막대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둔갑한 불려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고 살인죄를 저지른 형은 분노한 부잣집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은 시체를 거두어 잘 묻어주고는 형의 남은 가족을 보살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궁지에서 옛종을 만난 양반. 옛날에 송씨 사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벼슬이 끊겨 종실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몰락하고 청산과부와 혈혈단신 아들만이 남아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란 어린 종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주관해 바깥어른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도 사라져버려 집안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종적을 찾을 길이 묘연했습니다. 30-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홀로 장성했지만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워 관동 한 읍의 원님으로 있는 친지에게 의탁해볼까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고 객점은 멀었습니다. 인가를 찾아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니 산 아래쪽에 우물 하나를 함께 쓰는 수많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푸른 기와가 물 흐르듯 이어져 있고 산과 계곡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정자와 누대가 서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물어보니 그 동네 수장은 승선 최씨란 사람이었습니다. 송생이 그 집 대문으로 가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한 소년이 송생을 맞이해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리를 채정돈하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최승선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침 무료하시던 차 심회를 풀 곳이 없어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하십니다. 송생이 그 제안을 받고 따라 들어가니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살이 많고 이마가 넓었으며 두 눈은 형형했습니다. 송생을 보고 예를 표했는데 용모와 법도가 단정했습니다. 초심지를 잘라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경이 다가오자 최승선은 좌우를 물리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관을 벗고 송생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서 울부짖으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생이 깜짝 놀라 우물쭈물하다가 물었습니다. 영공께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십니까?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대개 옛 종놈 막동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을 치고 숨었으니 첫 번째 죄입니다. 혼자 되신 마님께서 수족같이 잘 대해주셨는데 그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영원히 저버렸으니 두 번째 죄입니다. 성을 거짓으로 칭하고 세상을 속여 벼슬을 누렸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지위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서방님께서 왕림하셨는데 적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죄입니다. 아, 5가지나 죄를 짓고서 어찌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서방님께서 꾸중하시고 매질하셔서 쌓은 죄의 10,000,000,000이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송생은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의리는 부자 군신의 사이와 조금도 차이가 없지요. 인정 어린 마음을 저버렸고 차림도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목숨을 바쳐 이한을 갚고 싶습니다. 설사 영공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돌아보건대 지나간 옛일은 물이 흘러간 듯 구름이 떠나간 듯한 것입니다. 왜 다시 끄집어내 주인과 손님 모두를 거북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한담이나 나눕시다. 최승선은 송씨 종가의 크고 작은 집안 안부를 물었습니다. 옛일 이야기에 감회가 새로워 서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생이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기량이 정말 크셨습니다. 그래도 필부로 시작해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최승선이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경복난진입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상전땡명우는 기울어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하루는 생계를 꾸려갈 대략의 계획을 세워 창졸간에 도망을 쳤지요. 뜻은 높고 담은 커서 결코 천한 종놈으로 늙지는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현달했지만 후손이 없는 최씨 집안 행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화 지역에 살면서 재물을 늘려갔지요. 몇 년 사이에 몇천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포천군으로 내려가서 두문불출하고 독서를 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향리 사람들이 사부의 행실을 한다고 칭찬했지요. 또 재산을 나눠주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부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이어 서울 협객 무리에게 화려한 말 한 장을 갖추게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사칭하며 연이어 저를 방문하게 하니 의빈들이 저를 더욱 믿어주었지요. 4, 5년 뒤에는 철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전처럼 저 자신을 수양하니 철원 사람들도 저를 향촌 사족으로 대접해주더군요. 그제야 한 무관의 딸을 맞이해서 다시 장가를 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혹시 일이 발각될까봐 회양으로 이사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 분주히 전해져 마침내 제가 갑족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또 소인이 요행으로 명경과의 급제에 승문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원, 지평을 거쳐 대홍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끊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쉽게 이지러지는 것은 만월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벼슬 올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이 노하고 사람이 시기에 낭패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하여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다시는 한 발자국도 티끌 세상을 밟지 않았지요. 한가하게 전원을 논일고 성은을 노래했습니다. 아들 5과 딸 2을 낳아 모두 좋은 집안과 혼인을 시켰으니 제 집의 전후좌우 집들은 모두 인척들의 것이지요. 장남은 문과의 급제에 은율원으로 나가 있고 둘째는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의 추천을 받아 침랑을 제수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도 성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70이 넘어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고 해마다 만섬이나 받아 매일 1,000전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 분수와 힘을 헤아려 볼 때 어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상전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게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번 찾아뵙고자 했지만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고 또 가난한 처지를 좀 도와드리려 해도 길이 없으니 한탄만 했을 따름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하며 정신 나간 듯 혼자 중얼거려 왔죠. 오늘 하느님이 기회를 주셔서 서방님이 이곳에 왕림하게 해주셨으니 소인은 이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서방님을 몇 달간 머무시게 하고 하찮은 정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다만 별다르지 않은 나그네가 갑자기 환대를 받게 되면 주위의 의욕을 사겠지요. 황송하옵니다만 낮에는 인척으로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상정과 주인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송생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니 벌써 새벽이었습니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연이어 들어와 문안을 드리니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송생과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송생이 내 육촌 형제의 아들이 아니겠나? 관양과 파가 분명하니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구나.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송생의 부친과 함께 논일면서 공부했으니 그정이 형제와 같았지. 그 뒤 4, 50년 동안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고 길도 멀어 소식이 끊기니 홀로 남은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듣지 못했다. 이제야 상봉하니 감회가 곱절이나 간절하구나. 자제들이 크게 기뻐하며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산의 정자와 물가의 누대, 우거진 대나무 사이로 데려갔습니다. 풍악으로 나날을 보내고 술 마시고 시집기로 한 달을 넘게 보냈습니다. 송생이 돌아가려 하자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만금을 드리겠으니 농토와 집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에 넉넉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생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수레와 말에 물건을 가득 싣고 먼 길을 번들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논밭을 사고 집도 다시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송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송생에게 한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건달로 남을 혹독하게 음해하곤 했습니다. 최승선에게 부자가 된 내력을 집요하게 물으니 찾아간 암흑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건달이 믿지 않고 다른 날 또 물으니 최승선은 길가에서 은단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건달이 이 말을 믿을 리 있겠는가? 마침내 술을 빚어 최승선을 불러서 함께 마셨습니다. 술이 오르자 건달은 갑자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최승선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건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도 없어 오직 형님에게만 의지해왔는데 형님이 나를 거리의 행인같이 대접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박대를 했단 말인가?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 박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재물을 얻은 사연을 왜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까? 재물 모은 사연을 알지 못한 게 그렇게도 한이 된다면 당장 다 말해주지. 그러고는 자세히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달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그런 치욕을 참으며 도망간 종놈한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이라 부르고 삼촌이라 불러대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대단한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 그 종놈의 폐악상을 모두 폭로해 형님이 당한 오욕을 씻어내고 어지러운 세상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건달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을 싣고 곧바로 동대문 밖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승선이 크게 걱정되어 급히 걸음 빠른 자를 고용해 승선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실언을 한 자기 허물도 자책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 최승선은 여러 사람과 술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조그마한 기술을 배워둔 게 오히려 후회스러운 걸. 사람들이 물으니 전에 조카가 왔을 때 사람 고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때 내 침수를 우연히 자랑하게 되었는데 조카가 매우 기뻐하면서 동생에게 미친 병이 있다며 꼭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했다네. 실은 우스갯말이었는데 지금 보내온다니 오늘 내일 도착할 걸세. 자네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숨죽이고 문을 닫아 걸어 미친놈이 날뛰지 못하게 하게나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흩어졌습니다. 모두 귀가해서 승선댁에 미친놈이 온다네 하며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건달이와 불같이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놈이 내려왔네. 최승선은 편안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을 일제히 불러다 건달을 둘러싸 결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뒤 창고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향리 사람들도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조카가 이처럼 심한 병이 들었을 줄 몰랐네. 거의 고질병이 되었어. 동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명문가 소년이 어쩌다 이런 마음병을 얻었지. 우리가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심한 경우는 처음이네. 밤이 깊어지자 자리가 흩어졌습니다. 최승선은 혼자 큰 바늘 하나를 가지고 건달이 갇혀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건달이 입을 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승선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늘로 건달을 마구 찔렀습니다. 살가죽과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건달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최승선이 또 한 번 더 깊게 찔렀습니다. 건달이 애걸복걸했습니다. 그제야 최승선이 정색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먼저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았으면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해줘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아픈 곳을 드러내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 내가 꾀가 없어 너 같은 졸렬한 놈에게 당할 소냐? 처음에는 검객을 보내 중도에서 너를 죽이려 했지만 선대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해 생명만은 살려주려 한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마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전날의 실수를 고집한다면 나는 사람 죽인 서툰 의원에 불과하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라. 건달이 그 두터운 호의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그 이로움과 해로움도 잘 따져서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입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반드시 나를 삼촌이라 불러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넌 반드시 이러이러하다고 답해라. 건달이 말했습니다.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설사 아버지라 부르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승선이 나가서는 자제들을 불렀습니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 성의를 다해 침수를 시행하니 신령한 효험이 있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주어 허한 기운을 보충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최승선이 자제들과 여러 종을 불러 건달을 보였습니다. 건달은 기쁜 표정으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숙부님이 치료해준 뒤로 정신과 기운이 개운해지고 병의 뿌리가 깨끗이 뽑힌 것 같습니다. 며칠 조용한 방에 편안히 누워서 조리하고 싶습니다. 최승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송씨의 귀신들을 굶게 하지는 않으시려는가 보다. 내가 어제 차마 못할 짓을 했지.
너의 살갗을 마구 찔렀어. 참으로 골육상잔이었다. 그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사랑채로 데리고 가서 성의를 다해 어루만지고 먹여주었습니다.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건달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며 아련하게 했습니다. 건달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병이 크게 도져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르신께 해괴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후 건달은 예의에 맞는 용모로 매우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승선이 5, 6개월을 한가로이 지내게 하고 돈개미 3,000관을 함께 보내니 건달이 평생토록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다 합니다. 충성스러운 여종. 교리 금오 이명수는 젊었을 적에 소탈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호탕하여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익혔고 책 읽기를 좋아해 문장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친구 둘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는데 중도에 흰 휘장을 내린 가마가 뒤따라왔습니다. 가마 뒤에는 18, 19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이 잠옷 예뻤고 따은 머리가 발 뒤꿈치까지 내려왔으며 몸매가 간드러졌습니다. 그녀는 가마를 따라오다 말 앞을 지나가서는 금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심리가 못 되는 거리쯤 가더니 또 뒤돌아보았습니다. 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중 자네 용모만 특출하지도 않은데 저 여자가 자네만 여러 번 돌아보니 무슨 까닭일까? 금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 수가 없네. 앞에는 큰 마을이 있었는데 가마는 그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금호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저 앞 점사에 먼저 가서 기다려주게나. 나는 내일 날이 밝으면 따라가겠네. 두 사람이 웃고 꾸짖기도 하며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과거 길에 여자에게 혹해 일행을 버리고 중도에 길을 바꾸다니. 이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금호는 웃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종을 재촉해 말을 몰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가 동네에 이르니 소슬대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을 기둥에 묶어두고 섬돌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윽고 여종이 돗자리와 화구를 들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행랑방에 돗자리를 펴고 앞에 화구를 놓고는 금호에게 방 안으로 드시라고 청했습니다. 금호가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따라올 줄 어찌 알고 이것들을 마련해 놓았느냐? 여종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3번이나 돌아보았는데 오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 저녁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마치고 오겠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저녁밥을 내왔고 밥을 다 먹자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나와 방 한구석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금호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무년에 모댁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친정 부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돌풍에 가마 휘장이 거쳤지요. 때마침 완악한 중놈이 부인의 미모를 엿보고 외람되게도 음탕한 마음을 품고 가마를 쫓아왔습니다. 부인을 강제로 욕보이고 주인님까지도 살해했지요. 그 뒤로 중놈이 자주 왕래하고 있으니 분하고 원통하지만 한 여자의 몸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있는 선비를 암암리에 구해 복수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그럴 만한 인물을 만나지 못했지요. 좋은 활과 굳센 화살을 몰래 구해놓고 기다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갔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골랐느냐? 어르신의 풍모가 강건하여 이 일을 좋게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중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방 안에서 낭자와 놀아나고 있습니죠. 금호가 즉시 화살을 활시 위에 걸고 여종을 시켜 앞에서 인도하게 했습니다. 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엿보니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중놈은 옷을 풀어젖히고 가슴을 드러내고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금호는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서는 쏘았습니다. 화살이 중놈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중놈은 외마디 비명을 크게 한번 지르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인도 쏘려 하니 여종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소행은 비록 저러하지만 그래도 제 상전입니다. 제 손에서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버려두고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금호도 쏘지 않고 여종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종이 금호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르신을 따라가서 첩이든 종이든 되고 싶습니다. 어떤 명이라도 따르겠습니다. 황급히 행장을 꾸려 급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와 함께 말을 타고 반리쯤 갔을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잊어버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서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니 금호는 말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집 쪽에서 불빛이 사방으로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자는 곧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처럼 같이 말을 타고 내달려 점사에 이르렀습니다. 동행했던 두 친구가 맞이하다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는 조롱하고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면서 여자를 끼고 오다니 불길함이 막대하도다. 금호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상경에 객점에 묵었고 여종을 내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과거 용품들을 정돈해서 과거장에 들어가 과거를 치르고 장원급제했습니다. 3일 휴가 후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만나 뵈었습니다. 모친은 사연을 듣고 크게 칭찬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사람 됨됨이가 비천한 사람 같지 않아 첩으로 삼도록 허락했습니다. 여인은 온순하고 선량하고 공손했을 뿐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롭기까지 했으니 모친이 몹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즐겁게 살다가 일생을 잘 마쳤습니다. 귀신과 도깨비. 귀신과 도깨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보다 판타지적 세계관에 더 익숙했던 우리 조상들도 귀신과 도깨비라는 이 두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짓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을 보면 귀신과 도깨비를 자주 혼동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질에서 귀신과 도깨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반면 도깨비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 혹은 무생물에 붙은 자연의 신비한 생명력인 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이란 판타지 세계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인 정령이나 요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충청남도 청양군의 전설에 언급되는 동정과 장기 아래 붙은 신비한 존재는 도깨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청양군에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사람이 다 죽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으로 늙은 남편과 젊은 아내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짐을 풀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랑방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안방에서 뭔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바람에 젊은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사랑방으로 와서 잠을 잤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왜 당신은 안방을 비우고 내 방으로 오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는 방에서 밤마다 뭐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호기심을 느낀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잠을 자려 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철렁철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평소 아내가 있을 때보다 그 소리가 더욱 커서 집안 전체에 울리는 바람에 남편 또한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조카가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아무래도 이사를 잘못 온 것 같다라고 말을 꺼내자 궁금한 조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사를 온 날 이후로 계속 안방에서 밤마다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카가 그러면 제가 안방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밤이 되자 안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이건 예전에 여기 살던 부자가 묻어둔 돈의 소리 같습니다. 부자가 묻어둔 돈이 하도 오래되어 거기에 무슨 정이 붙어서 소리를 내나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안방의 서쪽 구석에서 철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삽과 곡괭이 등을 들고서 그곳을 파보니 수많은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동전이라 남편은 그 돈으로 청양군의 땅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장기알에 붙은 도깨비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조는 흡사하지만 약간 살이 더 붙은 사례입니다. 예전에 살던 부자가 망하고 집이 텅 비었는데 거기로 이사를 하는 사람은 죄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한동안 이사를 오려는 사람이 없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일종의 폐가였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집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이왕 죽을 바에야 한번 좋은 집에 가서 죽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마당에서 장군 받으시오. 차요. 하면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놀란 남자가 안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보면 분명히 아무도 없고 텅 빈 상태였는데 안방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마당에서 장기를 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남자도 기분이 으스스했는데 닭이 울고 날이 밝아오자 장기 두는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자신과 아내가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남자는 마당에 횃불을 피워놓은 다음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다가 창고에서 장기알이 가득 든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기알 주머니를 마당으로 가져와 불을 붙여 태워버리자 그날 밤부터 장기를 두는 이상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는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아이를 여럿 낳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이야기의 동전처럼 장기알도 원래 살았던 부잣집 사람들이 자주 만지작거린 도구였는데 오래되다 보니 정이 붙어서 일종의 도깨비로 변해서 소리를 내었던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